오늘 시간대는 많이 들어오실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거를 또 영상을 따로 찍어서 또 편집해서 올리면 시간이 많이 갈까봐 오늘 급한 대로 그냥 들으실 분들부터 빨리 들으시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주식시장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개미들에도 꽃입니다. 이제 들어오라고 원래 그것 때문에 조금 장중에 할까 하다가 장 마치고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떠난 후 벌어질 사태. 저는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린 것들 중에 코로나 얘기 꺼내면서 제목이 코로나 그 후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공감한다라는 어떤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공감할 수 없다라는 댓글을 또 많이 읽어봤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작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지역적으로 국내 시장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다 같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내일에 대한 준비 없이 저는 말 그대로 지금 어렵죠. 지금 힘들지만 내일을 좀 준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힘들어할 사람들은 힘들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일을 좀 준비해보자라는 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제 고집대로 갈 거고 저의 관심은 지금 코로나 현재 이 아픈 이 상황보다도 이게 끝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요? 저는 솔직히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뭔가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분석보다는 잘못된 행동? 지금 다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 상처가 다 아문 후를 얘기하고 있냐? 지금 당장 아픈데. 이런 댓글 보면서 안 바뀔 분들은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뀔 분들은 안 바뀌는구나. 바뀌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항상 다른 그 유튜브 채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제 구독자만 지키겠다는 각오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 12만 명 넘는 이 구독자만 제가 건지면 되는 것이지, 물론 그 12만 명 중에서도 제가 건질 수 있는 분들이 2, 3만 명도 안 될 거라 저는 봅니다. 네. 대부분 다 심약자분들이시고, 대부분 다 이 팔랑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대국민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유튜브 찍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그냥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몇 분 구해내자. 위기가 왔고, 위험하지만 일종의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무의미하게 보냈다가는 분명히 나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을 후회하실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대로 제 생각대로 제 색깔대로 유튜브를 찍을 것입니다. 진진님, 남편이 심약자라 괴롭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가야 됩니다. 지금 다 같이 그래서 넋두리 하면 뭐합니까? 네? 신세한탄 한다고 코로나 지금 치료제가 당장 내일 나옵니까? 자, 갑니다. 살 사람은 살자고요. 네. 살 사람은 살자는 각오로 오늘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떠난 후 벌어질 사태. 제목, 왜곡 없이 코로나가 떠난 후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네. 고진감래님 실시간 생방송입니다, 지금요. 네. 2020년도 3월 25일 오후 6시 14분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말할 게 많습니다만은, 정말 살고자 하는 분, 그러니까 살고자 노력해야 삽니다. 누가 나를 살게끔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정말 살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생존을 위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가만히 있는 게 생존일까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작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제가 코로나 떠난 후를 계속 외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폭등론자다, 부동산에 미친 사람이다, 별소리 다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워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하실 분들은 하시고 각자 도생이니까요, 인생. 그쵸?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이 난감한 시간에 지금 1000분 넘게 들어가 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
코로나가 떠나는 버러지 사태, 글로벌 과잉 대응책의 후폭풍과 부작용이란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 여러분 보셨죠? 미 연준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겠다. 네,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겠다. 이거 이 뉴스 보면서 기가 찬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회사채 시장도 투자 등급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카드다. 네, 금융위기 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시절에도 쓰지 않았던 카드다. 라는 것이죠.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양적 완화를 결정한 지 8일 만에 파격적인 카드를 추가로 내놓은 셈이다. 이번 주에는 국채 3,750억 달러, MBS, 유동화 채권이죠. 2,500억 달러를 매입한다. 이번 주에. 경기 부양책은 이틀 연속 상원에서 좌절됐다. 이거 지금 어저께 제가 캡처한 뉴스입니다. 상원 통과에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도 49대 46으로 가결. 정족수에 미달됐다. 민주당 의원 일부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뒤에 속보가 나왔죠.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달러를 무제한 푼다. 저는 이게 맞는 대응인가 싶어요. 네? 이게 정말로 올바른 대응인가 싶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패닉 속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를 망치고 휩쓸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대책인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전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코로나19 대응에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고 미국 약 2,500조, 독일 700조, 글로벌 슈퍼 부양책 쏟아낸다. 8,800조 중국 경기 부양책, 재난 기본소득까지 제한 들어왔고 호주 2차 경기 부양책 GDP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을 풀고 이집트도 풀고 스위스도 풀고 영국도 풀고 스웨덴도 풀고 이탈리아 풀고 터키 이란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 네?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맞냐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지금? 저는 절대 동의 못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내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합리적인 정도이겠냐고 저는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별수없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코로나 쇼크에 돈 더 푼다. 내년도 초 슈퍼 예산. 문 대통령 100조 원 긴급 자금 투입. 코로나로 도산 맞겠다. 이거 어쩌려고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어쩌려고. 지금 이 사태를 제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어느 사람이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가볍게 여깁니까? 네? 하물며 저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조차도 코로나.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해법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부작용이 없을까요? 과연 이게 후폭풍을 안 일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펌프질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하시고, 네? 그러니까 살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살고자 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죠? 어제죠. 오늘 새벽에 이제 다우지수는 8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11% 올랐습니다. 네, 11%. 미국 슈퍼 부양책 기대감으로 유가도 2.8% 올랐고요. WTI 유가 올랐고.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다우지수가 빠지더라. 이제는 경기 부양책 발표해봤자 효과도 없더라. 그게 분석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효과가 왜 없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이 효과는 아주 큰 부작용을 초래할 만한 효과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네? 가끔은 내가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를 다 버려야 되는 약들이 태반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이 다 그런 약들입니다. 하물며 정책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극약 처방을 쓸수록 효과도 좋겠지만은 부작용은 말도 못할 정도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극약일수록, 극약 처방을 할수록.
이거는 뭐 초급약, 극약, 독약을 거의 퍼붓는 것이죠. 독약을. 완전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밑에 보시면 속보 떴죠, 속보. 지금 몇 시간 전에 뜬 속보입니다. 속보. 트럼프 미 상원 2,500조 슈퍼 부양책 합의했다. 이제 투표 이제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하원 같은 경우, 하원도 통과해야 되는데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돈을 푸냐 마느냐로 지금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돈의 쓰임새, 사용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풀릴 돈들이라는 소리예요. 결국 이 돈은. 네? 이 돈은 결국 풀릴 돈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누군가는 아니죠. 대다수는 제가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 네? 저도 제가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불러일으켜 올지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저도요. 네. 큰일 납니다. 여기에 한국이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장은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 오른 거 보세요. 지수들 오른 거 보십시오. 다우존스 11% 87년 만에 최대 폭등. 미쳐 돌아갑니다. 이제 미쳐 돌아갑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선물이야, 선물. 선물도 지금 아까 장중에 좀 빠지더니만 지금 또 선물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S&P 500도 좀 빠지다가 지금 또 완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저는 부양책이 효과가 없네. 왜 이렇게 급해요? 아니, 뭐 가스레인지 불 켜자마자 왜 라면물이 안 끓래? 이러고 있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엄청 급하더라고요. 뭐 부양책 뭐 발표하자마자 그럼 막 올라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개미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거 아니 골로 갑니다. 골로 가 이거. 오늘 장중에 또 오르면서 어제 막 오르고 하니까 지금 또 꼬시죠? 예? 개미도 들어오라고. 예. 조심하세요. 제가 상승 탈 때 따라 들어가는 소리 안 했습니다. 급락 나올 때 5%씩 분할 매수하자. 급락 나올 때. 그러니까 제발 말을 외국에서 듣지 말아주세요. 아까 어떤 분도 댓글에 아니 왜 코로나를 그러면 당신은 코로나를 5개월짜리로 본다고 하는 전제 조건 같다. 저 5개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을 왜곡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렇게 한국도 똑바로 못 알아들으면 또 무슨 돈을 법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 하는 말도 똑바로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원자재 가격 보시죠. 원자재 가격. 금하고 은 좀 내렸고 은은 많이 싸요. 지금 은은 진짜 싼 거고 다른 것도 다 올랐죠. WTI 유가도 올랐고 유가는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지금 이제 그 종가가 지금 뭐 배럴당 24달러 정도인데 32달러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미국의 우리 셰일 업체 주도선 얘기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32달러 이상 가져야 되고 또 뭐 이런 숫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주면 수출이 잘 되고 이득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뭐 환율 조작국이라는 부담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든 한국이든 원달러 환율 올리는데 지금 집중하는 게 원래 맞고요. 다만 이게 있어요. 환율이 적정히 오르면 국가한테 이득이 크게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이게 과하게 오르면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지는데 그 기준은 저는 132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는 순간에는 수출이 잘 되는 것보다는 어떤 외자의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알아는 두십시오. 근데 이런 수치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냥 알아는 두십시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는 두십시오. 코스피 잠깐 볼게요. 코스피. 우리 불나방 개미들을 위해서 얘기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이고 제가 월봉과 주봉 볼 건데 주봉 보시면 보십시오. 탁탁 무너지면서 이평선이 다 꼬꾸라지는데 이제 그쵸? 이평선 다 쭉 내려올 건데 요런 것들 보세요. 꼬리 달렸죠. 이 밑꼬리 달렸죠. 오른쪽 거 그 다음 주 밑꼬리 달렸죠. 밑꼬리. 음봉 크게 나왔는데 장대 음봉 안 끝나고 밑꼬리 달렸죠. 그 다음에 이거 양봉 나오는데 요 패턴은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 제가 월요일날 방송 때 3월 달에 코스피는 월봉을 봤을 때 밑꼬리가 달릴 것 같다. 지금 이 밑꼬리 다는 겁니다. 밑꼬리. 바닥 아직 찍었다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이번 달이 주가의 바닥이라면은 지금보다 거래량이 제가 볼 땐 1.5배 더 이상 더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3월 달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봉 시작인데 주봉에 이 패턴이 만약에 월봉상 나온다면은
침착하게 급락 시에만 내가 분할 매수한다. 내가 자본금의 5% 이내 범위에서 나는 20번 이상 살 거다. 그렇게 마음먹고 가야 되고, 오늘 갑자기 올라버리면 막 또 막 허둥지둥, 나 벌 수 있는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올라도 무섭고, 빠져도 무섭고, 그쵸? 그러면서 코로나 얘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막 지금 뭐 단기 기술적 반등이며 어떤 부양책의 기대감으로 지금 막, 뭐 사상 미국 증시는 뭐 87년 만에 최대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뉴스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40만 명 넘어섰고요. 이탈리아에서 어제 하루에 7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어제 하루 동안 7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760명인가? 뭐, 많이 죽었습니다. 유럽만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고,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지금 7,000명째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국가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이 아직은 제일 많고, 이제 이탈리아 7만 뚫고 올라오겠죠? 미국도 이제 뒤로 잇고 있고, 미국이 지금 뭐, 하루 사이에 10,000명이 늘었고요. 10,000명 넘게 늘었고, 뭐, 스페인, 독일,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호한 수준에 그나마 속하는 나라이고, 뭐, 쭉쭉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확진자 수가 1,000명 넘는 국가만 보니까, 한 26개 국가가, 자국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고, 나머지 국가들은 코로나가 골고루 다 확진자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1,000명이 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막 늘고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게 정점을 언제 지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블룸버그 자료 통해서 만든 자료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깔은 증시의 변동성이고 회색깔은 이제 채권 변동성인데 지금 변동성이 어떻죠? 변동성. 하루에 변하는 폭. 미친 거죠. 이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시절과 비슷합니다. 네. 그때랑 비슷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그 폭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저렇게 주봉과 월봉에서 꺾이는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비율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락의 폭이 투스텝이면 상승폭이 원스텝밖에 못 나와요. 근데 우리 단타 치려고 뛰어드시는 분들 말했죠. 단타 치려고 할 거면은 하지 마라. 정말 여러분 가정을 잃으세요. 네? 가정 파탄 납니다. 가정 파탄 나요, 지금. 왜냐하면 스텝이 꼬여버리면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단타는 안 돼요. 변동성이 꽤 크다. 뭐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말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는 소리죠. 리스크가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코로나가 떠나는 버러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봅시다. 저는 결론부터 제시해드릴게요. 결론.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코로나가 떠나도 부양책이 남는다. 코로나가 떠나도 부양책은 남는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오늘도 세 분 상담했어요. 뭐 상담 많이 못합니다만 지금 상담을 조금씩 하고 있고, 제가 재작년만 해도 1년에 제가 상담하는 분들을 보니까 한 3,000명이 넘더라고요. 3,000분이 넘게 상담을 했는데, 하루 종일 제 직업이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의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는 게 제가 가진 이제 제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고민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전체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고민들을 들어보면은 답도 없는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답도 없는 거. 답이 없어. 그러니까 고민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 아예 답도 없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답이 있나 없나. 내가 못 찾는 것인지, 정말 이거는 그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답도 없는 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진짜 고민되는 것들은 한 30분, 1시간 고민해보고 도대체 모르겠다 싶으면 고민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고민해봤자 답도 못 찾는데 내가 고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답도 못 찾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혼란기 속에서는 지금 알려드린 게 정말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알 수 없는 일, 제발 우리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을 고민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인데요. 그럼 뭐냐?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적은 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 지어서
고민도 나눠야 되고 행동도 나눠야 되고 생각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강의 내용은 지금 알려드린 이 내용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상태에서 들으는 해법입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죽어도 할 수 없고 죽어도 알 수 없는 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봅시다. 첫 번째 뭐죠? 죽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여러분 치료제 개발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아십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여기 알 수 있는 전 인류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지금. 그거를 왜 고민하고 계시죠?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고? 뭐 5개월 후에 끝나냐? 다 내년까지 넘어가냐? 여름 되면 거의 뭐 잠잠해지냐? 정점은 지난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해봤자 해답이 없습니다. 나만 모르고 누가 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걸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거 고민해봤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요. 또, 그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뭐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 주가 저점이 바닥이 언제냐? 그럼 어떻게 알죠, 여러분? 그럼 기도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각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야, 이 질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모든 경기를 파탄내고 있고, 포스코 현대제철은 인도 공장 셧다운 시키고,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는 건 자명한 일인데, 어느 수준까지 나빠질 것이냐. 모릅니다.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모릅니다. 워렌 버핏이 알면 다 손절했겠죠, 여러분. 네?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우리나라 와서 옛날에 포스코로 작전 치고 나가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은 글러먹었구나. 응? 무슨 투자의 대가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그냥 고급 작전 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전부 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요. 근데 그거를 왜 고민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도대체. 고민거리도 아닌 것들을. 그러면 지금부터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파란 색깔에 써 있는 글씨는 우리가 죽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결국 끝난다. 기간은 몰라요. 기간 알 수 없어. 하지만 결국 끝난다. 이거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에 예를 들면 뭐 패스트, 뭐 스페인 독감, 뭐 몇 명 죽었죠?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도 그 위기를, 그 난관을 전 인류가 극복해냈죠. 뛰어넘었죠. 뛰어넘으면서 인류의 생명만 잃고 얻은 게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태를 겪을 때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런 큰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전 세계 의학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암이 있으면 명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맨날 어떻게 동전 던지면은 뒷면만 나옵니까? 던지면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대? 여러분 좋아요 더 눌러주세요, 좀. 네.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알아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언제 끝날까는 몰라. 어디가 저점일까 몰라. 하지만 이건 결국 끝난다. 결국 끝난다. 근데 지금 마치 이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라고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살겠다는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네. 두 번째, 저는 지금 이 작금의 사태, 막 중국이 8,000조를 풀어, 미국은 뭐 2,000 몇백 조를 막 풀고, 뭐 다 풀어. 한국도 100조 풀고, 뭐 다 풀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 봤죠. 그래,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부양책을 내는 건 지당한 판단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말입니다. 그 부양책이 남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금리 좀 올려야 되겠어.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풀려서 돈도 좀 회수해야지. 그렇죠. 금리 올리겠죠. 그런데 이미 풀려버린 돈들은 어쩌란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미 풀려버린 돈들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글로벌 이 과잉
부양책에 대한 후폭풍과 부작용은 단위도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 끊으면 마치 금기어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 노란 딱지 붙습니다. 왜 코로나 노란 딱지 붙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기 동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100조를 푼다. 1년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100조를 왜 풉니까 갑자기? 그게 해법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주워 담을 겁니까? 그 많은 돈들 풀린 거를. 생각해보세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습니까? 그 많은 돈들이 지금껏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좀 걷어주는 척 하더니만 지금 또 푼답니다. 그 조금도 아니고 2008년도보다 더 많이 풀겠답니다. 돈을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발점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그놈의 코쟁이들 대권 다툼 때문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놀아나는 틈새에 한국이 뭐하러 끼어들 필요가 있냐. 우리는 딱 우리 굳건하게 우리 스탠스를 지키면 아마 다른 나라가 봐도 한국은 고집이 있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뭐하러 편중해서 100조를 풀고 있습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으면 지금 당장 부양책 때문에 주값 한 번 팍 뛰면 좋죠. 개미들 물렸는데 손실 마이너스 40%인데 오늘 한 25% 됐을 겁니다. 이제 손실이. 좋습니까? 이 돈의 복수가 나중에 시작됩니다. 돈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때 가선 뒷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는 가요. 지금 오죽 힘들면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재선을 미국 대통령 재선을 먹고 싶으면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초유의 사태를 몰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제가 심각성은 적게 느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요. 하지만 이 상황도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다. 모르는 건, 내가 알 수 없는 건 관심 없어요. 고민해봤자 알 수도 없는 답을 뭐하러 고민하고 있어. 빨간 색깔, 알 수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가 떠나는 벌어질 사태, 세 번째 알 수 있는 건 주식은요. 그냥 반등이 아니라 급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뜩이나 한국 주식 지금 되게 싸다. 정말 싸다.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주가 수준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싸다. 이거 압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래요, 여러분. 주식에 그러니까 주식에 지금 여러분 발을 안 들이신 분들은 하지 마요. 제가 이 주식과 부동산을 저는 주식을 먼저 했어요. 그래, 주식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막 주식을 하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고 그 나중에 한번 따로 영상 찍어서 한번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나는 물타기 하고 싶다면은 아무튼 증권계좌에 돈을 넣었다, 장전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아무튼 5% 분할 매수, 난 20번 산다. 그런 각오를 가시고 주가는 지금 많이 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얘기는 했습니다. 한국 주식은 원래 내일을 먹고 사는 거죠. 근데 내일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부양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또 이게 부작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당면할 리스크가 코로나가 끝일까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개 더 보거든요, 지금. 근데 그 두 개의 리스크 사이에 코로나가 끝났는데 갑자기 부양책이 혼자 남았어. 그러면 난리 부르스 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변동성, 저는 주식을 개인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365일 내내 종목을 갖고 있는 분은 저는 약간 중병 환자. 이거는 강원랜드 카지노보다 더 심각한 도박이고 중독입니다. 예. 손가락을 부러뜨려도 발가락으로 합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게 주식인데 부동산은 평생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평생에 아무리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맞닥뜨리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삐끗거리면은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가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식은 모르고 살아도 돼요. 예? 괜히 나도 하면 삼성전자. 제가 말했죠. 믿음이 제일 큰 거에서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물리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네 번째. 부동산 상승의 본질 요인이 올라간다? 이거 무슨 소리죠, 지금? 네? 무슨 소리입니까? 부동산 상승의 본질 요인이 올라간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최근 6년 동안 서울 집값이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집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땅값,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세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6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오른 근본적인
본질적인 요인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댓글에 한번 써주십시오. 최근 6년 동안 서울 집값이 오르게 된 본질적인 요인을 한번 써주십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6년 동안 올랐다 생각한다. 한번 써주십시오. 네, 화폐 가치 하락도 나오고 월급 빼고 다 올라. 중국인까지 나오고 공급 부족, 유동성, 돈 풀기, 유동성, 저금리, 수요 공급 뭐 다 나오네요. 그쵸? 유동성이 많네요. 그쵸? 유동성이 많아. 자, 신축 공급 부족, 세주택 부족, 네. 수요와 공급.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정책 미스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가장 본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두 가지. 10가지도 넘어요. 이 원인들은요. 다만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 기본되는 문제가 뭐냐. 두 가지 짚고 싶어요. 첫 번째는 최대 유동성입니다. 맞아요. 최대 유동성. 두 번째는 최저의 금리입니다. 즉 뭐예요? 제가 말했죠.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불은 어디서 지펴졌다? 금융, 돈. 돈이 원인이라면 서울 집값은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최대 유동성과 최저 금리가 불씨를 만들어냈고 정책 미스나 공급이 꼬인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불에다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정책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금리가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할 게 없어. 이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새 서울 집값 어떻습니까? 잠잠하죠? 잠잠하고 우리 어제 봤죠? 물론 잘못된 뉴스 기사지만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작년도 말에 말했죠? 올 상반기 내에 심약자 급매물 나올 테니까 흘려보내지 말고 째려보고 있다가 잡을 분들은 잡자 얘기했었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올해는 올 상반기엔 급매가 나왔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지금 서울 집값이 잠잠해요. 그 원인이 서울 집값이 지금 잠잠해진 원인이 코로나가 서울 집값 상승의 본질적 요인을 제거시킨 겁니까? 집값 이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요. 서울 집값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은 유동성과 금리인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고 금리가 낮은데 지금 잠잠해진 이유가 코로나가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고 저금리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했습니까? 아니죠.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현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더 풀게 만들었고 금리는 제로 금리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코로나는 안녕. 나 미안했어. 그동안 미안했어. 나 사라질게. 근데 이거 부양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무슨 수로 주워 담을 겁니까? 레몬님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다시 보기를 보세요. 나중에 다시 올릴게요. 근데 일이 많아서 요새 다시 올라가려면 이게 다음 주 돼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방 보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할 수 없는 일을 고만 고민하세요, 여러분. 근데 술자리 가도 옆 테이블에서 계속 코로나 치료제가 어떻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겁도 나죠. 이거 장기화되면 큰일 나는데 다 망할 텐데 이거. 그분이 뭐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마치 그런 패배자, 루저의 생각대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막 저희 그 유튜브 들어와서 글을 쓰더라고요, 글을. 지금 사태를 당신이 심각성을 알고 있냐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때 제 강의를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글을 다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요. 다만, 이건 뭐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버려. 알 수 있는 것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픈데, 알 수도 없는 거를 뭐하러 고민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폭락론자분들은 뭐예요? 이거. 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만큼 뻥튀기 시켜서, 네?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벌고 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나도 서울에 집 사야지 돈을 악착같이 벌고 있는데, 그 폭락론에 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있고, 구독 눌러주고 있고, 어쩔라 그러십니까 도대체. 네? 자신이 한번 자기의 지금 그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 좀 떨어져서 한번 보세요. 자기 모습 한번 바라봐 보세요.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두 쪽이 난다 해도 나는 내일을 준비하겠다. 그 사람한테 못 당해요. 못 이겨. 그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내일이 어딨냐. 지금 당장 나 죽겠다. 그런 사람들 좀 당분간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득이 없습니다.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 사람 푸념 들어주고 같이 전염돼가지고 전염은 코로나 전염이 아니라 이 심적인 전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요. 자본주의든 우리 인생이든 희망을 먹고 사는 겁니다. 네? 그 희망이 다 멸종하는 순간 인류도 다 멸종할 거라 저는 봅니다. 근데 희망적인 얘기 좀 한다고 그래서 무슨 경기 부양책 효과 없다는 섣부른 단정 금물입니다.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지난 한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까지 급한가? 네? 아니 왜 이렇게 섣불러 단정 짓고 이거 효과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과 부작용을 불러올 만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떠나도 부양책이 남을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이 과잉 대응했던 이런 양적 완화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경기 부양책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막 금리 올리고 생쇼를 펼치겠지만 안 될 겁니다. 안 통할 겁니다. 이미 뿌려버려진 이 쏟아 부어진 이 돈들이 가뜩이나 심각한 글로벌 유동성 폭탄 같은 풍선에다가 엄청난 바람을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발 내일을 준비하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장에 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몸이 아플 때. 다만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부양책의 부작용. 그 다음에 또 리스크가 올 겁니다. 중국에서 오든, 다시 미국에서 또 뭐가 시작되든. 저는 큰 거 두 가지 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움츠리지 않으면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더 조언 드리면은 2008년도 때 그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나서 그 터지기 직전에 참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코스피가 2000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 리먼 터지기 전입니다. 리먼 브라스 터지기 전에 코스피가 2000 조금 넘을 때였는데 메릴 린치인가 모 증권사 레포트에 코스피가 3000 간다가 뜬 거예요. 근데 코스피 3000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펀드 영어로 쓸 줄도 모르시는 우리 일반 가정주부까지 그냥 싹 다 펀드에 다 돈이 어떻게 주체 못할 정도로 제가 당시에 모 자산운용사 분들 모시고 이제 그 부동산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할 때였는데 그분들 만났는데 2008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이 뭐였냐면 야 돈이 넘쳐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식 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금융기관에서 이 돈을 담을 수 있는 캐파, 능력은 요만하다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돈들이 막 들어오니까 다 차고 넘치고 이 돈을 막 갖다 그냥 길가에 뿌려버리고 100억, 200억을 껌 종이 씹는 것처럼 종이처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도 없고 도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바보들에게 수억씩 펀드를 들고 돈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잘못됐고 그 다음에 리먼 터지고 나서 3천 간다던 코스피가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말이죠.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레포트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코스피가 1500 떨어져. 1500이 저점일 것 같대. 코스피가 1000이 돼요. 1000이 저점일 것 같대. 1000이 뚫려. 제 기억으로 코스피 저점이 892인가 그럴 겁니다. 980인가? 892. 코스피가 3천 간다던 코스피가 2000에서 892를 저점 찍는데 웃긴 건 말이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코스피가 900이 무너졌을 때, 1000을 뚫고 내려와서 900도 지탱을 못하고 900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892가 저점이니까 다 왔죠. 완전 저점이 다 왔죠? 근데 그 시점에 각종 증권사들이, 우리 골드만삭스면 뭐면 이런 애들이 뭐라고 그때 레포트 내놨냐면은 코스피 저점을 600 본다. 김번님 맞나요? 600을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2000원에서 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코스피가 890이 왔으니 900이 깨졌으니 잔고가 10%도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600을 간다. 거의 600을 간다는 거예요. 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나 10% 더 건질래. 판매 들어갑니다. 그게 다시 2000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그 유튜브 여기 들어오셔서 뭐라더라?
뭐 글로벌 경기를 뭐 국제 유가 정도 좀 살피고 뭐 하면서 너무 지역적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분석해야지만 그게 참된 분석입니까? 잠깐만 제가 이 화면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아주 기억하는 게 예전에 공중파였는데 수학 영재 그 프로그램이에요. 영재. 우리 어린 친구들. 수학 영재를 초대했는데 테스트를 했어요. 수학 영재랑 우리 스카이대 수학과 대학생 3명을 불러서 이 4명한테 똑같은 문제를 주고 풀게 했습니다. 네? 이 꼬마 영재랑 우리 스카이 수학과 대학생들이랑 똑같은 문제를 4명 중에 이 대학생 3명 중에 2명은 틀렸고요. 영재 맞췄고 대학생 3명 중에 1명이 답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대학생 2명이 틀렸고 나머지 대학생 1명과 영재가 답을 맞췄는데 제가 놀란 건 뭐였냐면 그거 있죠. 이 문제풀이 과정이 영재의 문제풀이 이 과정이 너무 간단해. 근데 우리 그 대학 수학과 문제를 답을 맞췄긴 했습니다만 문제풀이 과정이 저게 안드로메다 갔다 왔어.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똥폼 잡을 수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풀었어요. 근데 영재는 간단한 공식이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글로벌 경기에 능통한 경제의 신 정도까지 통달한 사람들이 내놓는 분석만 그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분석하는 것만 정답인 것이고 그냥 본질에 입각한 간단한 너무 뻔하게 간단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지엽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에 내가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근데 저는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똥폼 잡는 거 좋아해. 뭐 거창하고 화려해야지만 뭐가 값지고 참된 거라 착각을 합니다. 네? 제가 친구 추천으로 이번에 책을 2개 읽었어요. 요거. 네? 이거 읽고 싶은 분 읽어보십시오. 요거랑 요 책. 야, 500페이지가 넘어. 건당. 그 친구는 저 이 책 보면서 배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책 엄청 어려워요. 이 책. 근데 나는 모르겠고 나는 본질만 볼래.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볼래. 난 본질만 볼래. 본질이 뭐냐? 서울시가 상승의 본질이 뭐냐? 지금 잠잠한데 그 본질이 사라진 거냐? 아니다. 되려 그 본질에 기름 부으려고 이만한 지금 그 불길에 이 기름 확 부어보려고 이걸 준비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분석해야지만 그게 값진 얘기입니까, 지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답은 쉬워요. 저는 부동산을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상승 스탠스를 취하면서 심지어 지금 폭등론자, 상승론자, 별 호칭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강의 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상승에 베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에 베팅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제가 부동산 투자라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물론 부동산 자체적으로 개별성도 강하고 호재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이런 옆에 교통호재가 있으니까 오를 거야. 이거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거는 초딩 분석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내가 발을 들일까 말까 이 고민이 중요한 것인데 그 고민의 답을 저는 어떻게 찾았냐면 돈이 내려갈 거다. 화폐 가치가 크게 내려갈 것 같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주식을 해야 되냐? 부동산을 해야 되냐? 금을 사야 되냐? 달러를 사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별소리 다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본질만 보시면 됩니다. 본질만.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수요일날 6시에 시작한 이 방송은 정규 방송이 아닙니다. 다만 정규 방송은 월요일날 밤 9시가 정규 방송인데요. 지금부터는 시중이 위급한 만큼 아주 위중한 만큼 이렇게 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VC에 라이브 고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을 해 놓으셔야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라이브 방송 공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변동성이 아주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부디
안전하게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언 드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지, 그 희망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다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잃을 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열을 잃었다면 내가 최소한 11, 12를 내가 다시 얻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준비해 놔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와서 다녀보시면 급매물 있을까요? 없습니다. 급매물이 어딨어요? 코로나 끝났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모순적인 게 저점에서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악재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사고 싶다는 거예요. 저점에서 사고 싶다와 악재가 사라진 시점에서 사고 싶다. 악재가 끝났을 때 사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모순이지. 절대로 그분의 말은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점 매수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뭐예요? 이 악재를, 이 리스크를 일단 내가 받아들일 준비와 감내가 되어 있고 마인드와 멘탈을 완전 바꿔버려야 됩니다. 자, 내일 하고 이제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코로나 리스크에 대처하는 5가지 마인드라는 주제로 오늘 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오늘 한 얘기도 나옵니다. 5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얘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고 힘내세요. 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내시고 위생관리,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고 네. 마음 편히 발 뻗고 주무세요. 제발 폭락론 방송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제위기, 금융위기 초래하지 않습니다.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네,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 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 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은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